자, 우리 국민청원에 우리 비대위원장 가치만 본다님께서 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청원하신 내용인데요. 위드 코로나에 대비할 전국 항체치료센터를 즉시 마련해 주시오. 우리 모든 주주분들은 간절한 염원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원가에 제공하고 있고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면 조기에 빨리 투여받아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전에, 중증으로 가기 전에 빨리 치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후 3일 만에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의료 전문가들도 3주 후 5,000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폐 손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완치 후에도 회복 편차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경증 코로나 환자도 회복 후 1년 내 심장 손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를 일반 독감으로 치료하고 재택 자연치료 권장 시 수백만 명의 후유증 환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증까지 코로나를 앓았다면 심정지 확률이 2774%나 증가합니다. 엄청나죠? 현재 항체 치료제의 요건이 5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제한이 되어 있으며 연령이 많지 않거나 50세 이의 건강한 환자의 경우 코로나 감염 후 해열제 처방만 받다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되면 그제야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명백하게 시행돼야 되죠. 확진되고 빠른 시간 안에 항체 치료제가 투여가 돼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상기도를 뚫고 폐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치료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천은미 내과 교수는 현 자연치료의 방식의 문제점을 수차례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재택 자연치료를 권장했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상 코로나 환자면 당일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 생산하는 리제너론 같은 항체 치료제를 정부에서 일시 구비하고 해외 반출까지 막는 정책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네이처지의 미국 리제너론과 동등한 중화 효능을 보이는 레케노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오히려 위와 같이 자연치료 50세 이상 기저질환의 요건 제한을 두어서 초기 경증에 치료될 수 있었으나 폐렴으로 전이되어 수많은 젊은 후유증 환자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전국 지역별 항체 치료센터 마련, 24시간 전담 콜센터 운영, 항체 치료제 처방 기준 완화, 12세 이상 경증 환자 초기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얼마 전 중앙약심에서 회의록이 언론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증 치료 효과를 인정하나 환경적 요인과 의료기관의 부담과 위급 환자에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치료 옵션이 있다면 위급 환자가 아니어도 국민이라면 치료 옵션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초기 경증 링거 60번 정맥 투여하면 끝날 일을 자연치료로 악화시켜 결국 폐렴이 발생하면 그때는 처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제는 초기 경증에 투여하여 회복기간을 단축시켜 과열된 의료 환경과 부족한 병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쵸?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미리 미연에 방지한다는 거죠. 정부는 아래 기사 내의 사실을 확인한 후 하루빨리 전국 항체치료센터를 마련해서 더 많은 후유증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쭉 남겨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169명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몇 명 되는지 볼까요? 1828명이에요. 오후 1시 기준이니까요. 제가 이거 댓글로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요.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연준 요거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중요했던 얘기가 있었죠. 미국 페드 이달 테이퍼링 시작, 상황 따라 내년 확 바뀔 수도, 채권 매입액 매달 150달러씩 줄이고 매달 국채 100억, MBS 50억 감소시킨다. 내년부터 시장 상황 따라서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거 먼저 체킹하고 갈게요. 연준이 테이퍼링 시작한대요. 그쵸? 그래가지고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있었어요. 막대한 양의 양적 완화 정책이 있었고요. 질적 완화 찔끔했었습니다. ETF 통해 가지고 하다가 말았어요. 유명무실해졌고요. 중요했던 건 양적 완화는 역대급으로 했다가 계속 줄여나가서 요만큼 하고 있다가 남아있던 부분이 요만큼인데 요거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금액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100억 달러, 그리고 국채고요. 50억 달러, MBS,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 정부가 보증을 치기 때문에 거의 국채와 같은 효력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은행에 자금력이 빵빵해지니까 이 자금력으로 이제 시중에 돈이 풀려 나가야 되는데, 실물 경제에 나갔던 부분보다는 자산시장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굉장히 과도했었죠. 어쨌든 중요했던 부분은 연준이 테이퍼링 함에도 지금 시장이,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제가 항상 언급을 드렸었죠. 자, 볼게요. 미국 증시 FOMC 공포 없었다. 4대 지수 사상 최고. 테슬라, 애플 상승. 연준 테이퍼링 일단 시작. 경제 상황 봐가면서 완급 조절 가능. 연준 시장 추능적 통화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미국 파월 의장이 굉장히 시장과 순응하면서 자산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면서 제가 소통하면서 분명히 테이퍼링과 이런 부분들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2008년도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모니터링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파월 연준 의장 테이퍼링 시작과 금리 인상은 무관하다고 하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철벽을 깔았다. 그래서 시장을 늘 마사지하고 립 서비스를 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지금 자산시장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항상 이 자산시장을 지켜보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고용 추가 개선 원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 논할 시기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미국 4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찍었다. 이런 부분이 어제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내용 잠깐 보고 가자고요. 테이퍼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경제를 강하게 지원할 것이다. 그 말은 유동성 상황을 쉽게 걷어들이지 않을 것이다. 유동성 시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2008년도와는 명확하게 다른 새로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마양을 걷어들일 수가 없는 계속 뿌리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인플레 시대, 이게 이 과열을 진정시키는 부분이에요. 너무 타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이거 좀 마사지를 하면서 너무 과열되면 조금씩 눌러가면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고, 그게 실물 경제가 좀 받쳐줘야 된다. 그리고 미국 금리는 내년 하반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준 입장에서도 자산시장은 푹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구두로 끊임없이 조절하는 부분이고요. 내년 중반 경제 어떻게 될지 기다릴 것. 금리 인상 기다릴 것이라는 신호를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엄격한 조건 만족할 것.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연준은 필요할 경우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거나 늦출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실물 경제나 자산시장을 봐가면서 준비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이겠죠. 매달 100억 달러. 국채고요. MBS는 50억 달러까지만 줄이는 속도고요. 이 속도를 더 빨리 가거나 또는 늦추거나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인플레이션 원인은 임금 상승보다는 공급 병목 현상이다. 이것은 팬데믹과 관련이 있고, 반도체 2차 전지 일본발 공급 쇼티지 사태가 한번 있었죠. 글로벌 공급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면에는 4차 산업이 오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들, 중국도 더불어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글로벌 공급 체행망에서 지들이 직접 생산하겠다. 이런 시그널이 담겨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데이터, 바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바로 이 정보는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5G, 그쵸? 화해를 때렸던, 그쵸? 장비에 대해서, 통신 장비나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막 때렸던,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플랫폼 업체, 나중에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이 플랫폼 경제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4차 산업시대인데, 이 부분에서 데이터가 바로 핵심이다. 데이터가 돈이자 자본주의의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돈, 물질과 같이 융합되어서 나아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했다. 그래서 내년 후반에 금리 인상하고 고용 4분기에 보면서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죠. 전 IMF 총재죠. 이 총재도 지금 유럽 중앙은행장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물가가 2%, 물가 상승이 2%를 충족하면서 결국은 금리 인상과는 격벽을 쳤다. 고용 이런 부분, 경제 성장이 받쳐져야 이제 긴축과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라가르드도
같은 부분에서 언급을 했다. 내년 금리 인상 조건 충돌될 것 같지 않다. 라가르드 ECB 총재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금리 인상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참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는요, 기준금리도 있고, 그리고 뭐 단기금리도 있고, 장기금리도 있고, 그런 게 있죠. 장기금리가 시장금리, 우리가 기업들이나 가게, 이런 소비자가 또는 기업이 대출하는 금리를 시장금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금리 이전에 기준금리라는 놈이 있는데, 어쨌든 금리는요, 시장금리 다 포함해서 경제성장률, 한 나라의 GDP, 실질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이 실질 경제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게 사실 금리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막 튀면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연준 입장에서는, 각국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받쳐주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건전한 신호이죠.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통화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좀 과도한 거 아니야? 그리고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그래서 경제성장이 지금 받쳐주는 걸 확인해 나가면서 금리를 시장과 소통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게 실물 경제고요. 2008년도 이전에, 지금은 2008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자산시장까지 연준이 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을 같이 커버하면서 바로 그 이면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실제 패권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은 사실 미국의 통화 정책과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도한 디플레에 빠지게 됐다. 이 디플레에 빠지게 되기 전에 엄청난 부양책이 있으면서 이제 인플레로 향해 가는 부분이 있다. 이걸 원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금리 인상과 격복을 쳤고, 그런 부분이 시장이 지금 인지를 하고 상승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용도 이 실물 경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GDP는요, GDP에는 구성사항이 민간 소비, 가계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에는 설비 투자, 그리고 건설 투자, 그리고 고용, 다 투자면인 거죠. 그리고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이 투자하는 부분이죠. 정부가 지출하는 부분, 그리고 순수출이 다 포함되는 항목이거든요. 여기에 고용, 기업의 고용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후 두 번째 매치메이킹 이벤트 예고, 브라우니 매직,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EU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CMO를 통해서 각 국가, 27개 국가 개별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EU에서 직접 대량 구매 또는 구매를 통해서 27가 국가에 뿌리게 되죠. 그쵸? 그런 상황 등에 대해서 매치메이킹을 한다는 두 번째 예고이고요. 그 날짜가 노벰버 11월 29일에서 30일에 있다. 그래서 이제 CMO 생산하겠다. 그래서 치료제 생산 회사하고 각 국가와 개별 접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U Supply Chain to, 그래서 Valuable Therapeutics are produced in sufficient quantity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유용한 치료제를 EU에 공급 체율에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소리고요. 결론은 한국말로 쉽게 풀이를 하면 EU 내에서 생산을 해서 즉각에서 빠른 시기 안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야기니까요. 플랫폼,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럽의 정식 승인, 더불어서 유럽의 수출 소식과 점진적인 수출 소식이건 대량 수출 소식이건, 그리고 미국,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이율 코로나 K 치료제 경쟁 치열, 식약처 의약품 심사 설명회 개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만족 중요, 대원 진원생명 등 허가 반납 촉각.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셀트리온 이외의 치료제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는 부분인데,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신약을 개발한다는 거는요, 하늘에 별을 따는 과정이다.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제를 실제 신약으로서 개발했던 회사는 손가락에 꼽는다. 수십만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그중 글로벌 빅파마들과 영국과 유럽의 100여 년이 넘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을 지탱해왔던 회사들조차 굉장히 너무나 개발하기 어렵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바이오텍들도 지금 유럽에서 허가를 철수하거나 또는 공급력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술력에서 상당히 하늘의 별을 따는 과정이다. 국내에서 과연 신약을 개발했던,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었을까요? 해보려고 하면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셀트리온과 장을 겨룰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사실 너무나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고로 우리는 자랑스럽게 주가가 반토막 나 있지만 반드시 제가 언급드리죠. 정고점은 중요한 게 아니다. 100만원도 확실성 영역이 있다. 다만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할 뿐. 제약 바이오 산업을 세계적인, 이제 반도체처럼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셀트리온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끌어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흔들림 없이 동행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위드 코로나 하자마자 확진자 폭증. 전문가 3주 5천명 간다. 3일 신규 확진 2667명, 역대 네 번째 규모. 정부 돌파가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문제한데. 정기석 백신 효과 끝나고 있어. 부스터샷 속도 내야. 천은 및 고령자 기저질환자 돌파 감염 대책 없어. 항체 치료제 노을 주사센터 마련해야. 제가 언급드리고 있죠. 위드 코로나 가게 되면은 확진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백신이 70% 가까이 됐고 전 세계에서도 이 부분을 영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 미국 이런 데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백신의 역할을 항상 말씀드렸어요.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고 항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 부분이다. 병세가 심해지죠. 매우 악하지 않는 걸 예방하는 부분이고 결국 감염은 어디서? 피부, 상피세포에서, 코끝 상피세포에서 감염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백신 같이 간다.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전 세계가 치료제의 시대를 명확하게 천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유럽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유럽의 점진적 수출, 그리고 미국, 그 외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인프라가 다 준비가 돼 있죠. 유럽이 땅 하고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언제 어디서든 호랑이와 사자가 먼저 먹고 나면 나머지는 쭉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브라질 방역 완화하자. 코로나 확산 빨라져. 마스크 벗지 말라. 그래서 전날보다 확진 1만 4천여 명, 사망 164명 증가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치료의 중심으로 간다.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간 오후 1시 52분인데요. 코스피가 0.39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0.50 하락하고 있다.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 셀트리온이 오늘 0.71입니다. 0.71 약보합권에 있다. 그런데 체킹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시가총액이 28조 7천억 대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 반토막이 났죠. 고점 대비. 그런데 여기 체킹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동일업종 PR이 89.66배다. 대략 90배 정도 됩니다. 동일업종 PR, 제약바이오 업종 PR이. 그런데 셀트리온이 2021년도 실적 추정한 거 대비 이건 당연히 변동이 있는 겁니다. 2020년도도 참고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45배, 거의 업종 PR 대비 밸류를 시장에서 관심을, 기관이건 개인이건 관심을 반토막 받고 있다. 너무나 지금 현저하게 업종 PR에 반을 부여받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 중심에는 공매도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업종을 보게 되면 두 가지는 아닙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 실적은 숫자를 못 찍어내요. 그런데 바이오텍들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시가총액, PR을 과도하게 부여받는 경우가 있죠. 기술 수출합니다. 전임상, 동물 단계에서나 임상 1상 단계가 가장 많죠. 그 부분에서 계약금을 받고 그 기술이 성공했었을 때 로열티를 받아가면서 기술을 가지는 파워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밸류와 그 다음 성장이 정체된 국내 제약사들 있죠. 대표적으로 동아소시홀딩스, 동아제약, 그리고 종근당, 유한양행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의 복합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그거의 밸류를 반만 받고 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의 셀트리온은 명백한 공매도에
의도적인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시장이 많이 빠져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레키노라에 대한 묶였던 부분, 레키노라를 위해서 실적이 정체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듭 말씀드리죠.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지금은 싸게 담을 수 있는 최고의 바닥권, 바닥은 모릅니다. 바닥권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 8천억, 7천억, 5천억 영업이익 순이익을 찍었는데 2020년도에 2조 8천억, 6천억이 될지 끝나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레키노라가 좌지우지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시간의 차이만 발생, 결국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성 99.9999 영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한양행 한번 봐볼게요. 유한양행 시가총액이 4조예요. 그런데 자 볼게요. 매출액이 1조 5천억, 1조 4천억, 1조 6천억, 1조 7천억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800억대, 당기순이익이 1000억대 이렇거든요. 300억대, 500억대예요. 셀트리온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1조 7천억을 찍는데 영업이익이 600억, 1000억. 영업이익률과 수익성 그리고 성장성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큰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얘네하고 지금 유한양행, 셀트리온 이전에는 유한양행이 대한민국 넘버원이었죠. 그런데 얘가 P밸류를 42배, 셀트리온과 실적이 정체가 됐고 실적도 싸고 뭐 기술력이나 뭐 생산 캐파나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밸류를 부여받고 있다. 이 PER을 의미하는 바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급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한미아품도 볼까요? 대웅제하고 한미아품 모두 한미아품 시가총액 3조. 한미아품이 예전에 기술 수출로 인해서 한국의 제약바이오 붐을 이끌었던 장본인이죠. 고 임성규 회장님. 그쵸? 약국에서 하얀 가운을 처음 입었고 그리고 실제로 창업자로서 제약바이오인으로서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또 역사를 한 획을 걷던 분인데 중요했던 건 얘 PER. 얘는 143배, 추정 PER이 57배예요. 오히려 셀트리온보다 높다. 자, 보자고요. 매출액은 1조대, 완전히 정체, 영업이익 1000억대, 몇백억대죠? 400억대, 당기순이익 600억대입니다. 뭐 셀트리온과는 너무나 초라할 정도죠. 성장이 정체가 됐고 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나 만들어내는 제품들이나 비교조차 되지가 않죠. 그런데 P밸류를 지금 셀트리온과 거의 셀트리온보다 높게 받고 있다는 거죠. 현재 추정 PER을. 그리고 대웅제약 한번 봐볼까요? 대웅제약 시가총액 1조 6,743억 원. 그리고 얘는 매출액이 1조대로 정체가 돼 있고요. 영업이익 700억대, 당기순이익은 적자나다가 몇백억대, 10억대로 역성장하죠. 역성장을 하니까 뭐 한번 증가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P밸류를 얘는 근데 심지어 500배, 700배를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당기순이익 대비. 단순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 성장하는 폭, 그 다음에 순이익을 얼마나 알짜배기로 남기냐. 이걸 ROE라고 하죠. 예를 들면 자기 자본 투하해서 순이익을 얼마나 남기냐. 그쵸? 1억 투자하나 10억 투자하나 이익 남기는 게 똑같으면 안 되겠죠. 단순히 매출액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회사 캐파 첫 번째겠죠. 그런데 순이익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 수익성, 그 다음 성장성에서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그런데 P밸류를 얘는 얼마나 받고 있죠? 자, 보자고요. P밸류가 무려 500배, 700배입니다. 근데 바이오텍들 중에서는 기술 바이오텍, 얘는 제약, 전통 국내 전통 제약사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바이오를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500배, 700배 밸류를 부여받고 있다. 셀트리온의 45배 이런 부분은 지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P밸류를 봤었을 때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국가별로 P밸류, 산업별로 P밸류가 다르고요. 그리고 시장, 증시의 시장별로, 시장별 유동성 장세나 또는 연준이 긴축 장세이냐, 전세계 증시가 부러지는 상황이냐, 전세계 증시가 올라가는 상황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P밸류도 다르고 국가별 산업별로도 다르고 모든, 그리고 국가의 성장 섹터별로도 다른 부분입니다. 이걸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예전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아ST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6천억대입니다. 얘 지금 성장이 완전히 정체됐죠. 5천억, 6천억, 5,800억, 5,900억, 200억대. 지금 보게 되면 수익률이, 지금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죠, 이거? 1%도, 지금 1%가 아니죠? 1%가 아니라 몇 프로일까요, 이게? 아, 굉장히 지금 343억이라고 한다면, 1%면 59억이잖아요. 대략 10%라고 하면 59억. 그쵸? 아니, 590억이죠? 590억인데, 이게 몇 프로, 지금 제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5천, 6천억에서 300억 벌었다고 하면은 곱하기 20이니까 대략 몇 프로대, 한 자리 숫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너무나 셀트리온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30, 40, 50, 심지어
매출 총이익률, 이게 제조기술의 색습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그런데 P-value를 한번 볼게요. 얘는 심지어 적자가 났던 부분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NA. 그쵸? 어쨌든 비교가 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명확한 핵심이고요. 다시 셀트리온으로 돌아와서 정말 셀트리온의 성장성과 기업 가치가치 대비 너무나 쌓이는 부분이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 성장할 때 시장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받고 폭발적인 성장을 부여받습니다. 먼저 나가죠. 그리고 성장이 정체되거나 성장이 역성장하게 되면 그게 꼬꾸라지게 되어 있죠. 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니까. 그래서 셀트리온의 2030년 그림 다 나와 있다. 우리가 쫄려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지금 명확하게 주가가 많이 쌓였다. 고로 여유자금과 장기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드렸습니다.